추석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아직 해가 완전히 오르기 전 부엌에는 이미 기름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맏며느리 정자는 앞치마를 두르고 커다란 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 부치는 소리가 치익, 치익 울려 퍼지고 기름 냄새와 함께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습니다. 기름 냄새에 머리카락까지 눅눅하게 젖는 기분이 들었지만 정자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진짜 기름 냄새가 온 집안에 다 배겠네. 정자가 혼잣말을 내뱉으며 뒤집개를 들었습니다. 호박전, 동그랑땡, 그리고 어머니가 늘 좋아하던 명태전까지 차례대로 구워 쟁반에 옮겨 담았습니다. 상 위는 금세 음식으로 가득 차기 시작했지요. 원래 이 집은 추석날 아침이면 북적여야 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 가족을 데리고 내려오고 둘째 미라는 아이들과 함께 떠들썩하게 들어왔고 막내 민수는 늦잠 자느라 허둥지둥 들어오던 기억이 아직 생생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상하게 조용했습니다. 아니, 사실 조용한 게 아니라 쓸쓸했습니다. 도연은 출장 때문에 못 온다고 했습니다. 회사 일이 늘 그렇듯 바쁘다면서 여보, 이번 추석은 당신이 어머니 좀 잘 챙겨드려. 출장 갔다 와서 나중에 보자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지요. 미라는 일본 여행을 간다며 공항에서 인증샷을 보내왔습니다. 엄마 미안해. 나중에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그렇게 가볍게 말하고는 떠나버렸습니다. 막내 민수는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며칠째 카톡에도 답이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오늘 추석의 집안은 며느리와 시어머니 단둘뿐이었습니다. 정자는 상을 차리며 순간적으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차례상을 차려도 절할 사람이 고작 둘이라니 이게 무슨 명절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화가 나는 내색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방에서 나오실 테니까요. 정자야, 아직 다 준비 안 됐니? 시어머니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연세가 드시면서 목소리도 가늘어졌는데 그래도 기침 섞인 그 말투는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정자는 얼른 네, 어머니. 다 됐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는 정성껏 차려진 차례상이 놓였습니다. 전과 나물, 탕국, 송편, 그리고 커다란 과일 접시까지. 상 위에는 곶감도 올려두었습니다. 사실 곶감은 꼭 올리지 않아도 되는 음식이었지만 정자는 일부러 챙겼습니다. 어머니가 어릴 적부터 곶감을 참 좋아하셨거든요. 두 사람은 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자는 절을 했습니다. 어머니도 힘겹게 절을 따라 하셨습니다. 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둘뿐이었지만 정자는 마음속으로 많은 얼굴들을 떠올렸습니다. 떠난 지 오래된 어른들, 지금은 각자 삶에 바쁜 형제자매들, 허공을 향해 절을 하는 기분이었어요. 절을 마치고 자리에 앉으니 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엔 말이다. 이 집이 꽉 찼었어. 애들이 뛰어다니고 냄새가 진동을 하고 웃음소리가 시끄러울 정도였는데 정자는 대답 대신 밥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말끝을 붙이면 괜히 어머니 마음을 더 허무하게 만들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어 곶감을 집어보셨습니다. 그 주름진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곶감은 여전히 맛있네. 내가 준비했구나. 그 말씀에 정자는 억지로 웃음을 지었습니다. 네, 어머니 좋아하시니까요. 꼭 올려야죠. 식사는 느리게 이어졌습니다.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눈빛이 오갔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을 들다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셨습니다. 골목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왔거든요. 풍선 터지는 소리, 자전거 바퀴가 도는 소리, 활기찬 소리에 비해 집안의 정적은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정자는 그 순간 자신이 이상하게도 마지막 명절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없었지만 어머니 얼굴에 그늘이 진 것이 신경 쓰였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 정자는 설거지를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게 명절인가 그냥 또 하루일 뿐이지 뭐.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싱크대 위로 햇살이 기울어 들어왔습니다. 햇빛 속에서 물방울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가라앉기만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갑자기 기침을 심하게 하셨습니다. 정자는 얼른 달려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지만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정자는 순간적으로 불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직감했어요. 그러나 명절날이라 병원에 가기도 애매했고 어머니도 괜찮다라고만 하셨습니다. 정자는 억지로 마음을 달래며 어머니를 방으로 모셔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불길한 예감은 자꾸만 가슴을 두드렸습니다. 그 예감은 오래지 않아 현실이 되고 말았지요. 차례를 올리고 나니 집안이 금세 비어 보였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만 해도 전 부치는 소리, 탕국 끓는 소리, 그릇 부딪는 소리가 어지럽게 섞여 있었는데요. 상 위에 젓가락이 가지런히 누워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소리가 한꺼번에 꺼진 듯 고요해졌습니다. 상 앞에는 의자가 내놓여 있었고 저는 습관처럼 젓가락과 숟가락을 4벌 꺼내 두었다가 이내 2벌을 다시 서랍으로 넣었습니다. 그 순간 서랍 안에서 금속길이 스치는 소리가 유난히 차갑게 들렸습니다. 괜히 시끄러운 소리를 낸 게 미안해져서 저는 문고리를 잡을 때처럼 젓가락을 살살 눌러두었어요. 어머니는 한쪽 팔을 의자에 기대며 천천히 숨을 고르셨습니다. 괜찮다. 올해도 이렇게 둘이서 하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 목소리 끝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저는 네 어머니. 둘이라도 괜찮아요. 우리 둘이면 충분하죠 하고 웃어 보였지만 그 말이 허공에서 되돌아와 제 가슴을 톡톡 두드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웃음이 길게 머물지 못하고 금세 흩어지는 아침이었거든요.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큰아들 도연이었어요. 화면 속 도연은 공항 게이트 앞에 서 있었고 뒤쪽으로는 면세점 네온 사인이 번쩍거렸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 어머니는 컨디션 괜찮으셔? 우리 비행기 곧 탑승이야. 일 마치고 최대한 빨리 갈게. 목소리는 경쾌했지만 말끝이 바람에 밀리는 종이처럼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저는 네, 다 괜찮아요. 어머니도 기다리고 계세요 하고 받았습니다. 통화를 끊자 화면에 제 얼굴이 비쳤는데 생각보다 많이 지쳐 보이더라고요. 눈가에는 기름기인지 눈물인지 번져서 분간이 잘 안 됐습니다. 잠시 뒤 미라가 영상통화를 걸어왔습니다. 바닷가였어요. 모래사장 위로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며 달리고 미라는 선글라스를 이마 위로 올린 채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다 잘 있어요. 어머니께도 안부 전해드려요. 아, 송편은 많이 드셨죠? 해산물 파스타가 진짜 맛있네. 사진 보낼게요. 바람 소리에 목소리가 잘려 들렸습니다. 저는 그래, 즐겁게 놀다 와라. 여기 걱정은 말고라고 말했지요. 전화를 끊자 해산물 파스타 사진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사진 속 접시는 알록달록했고 제 주변은 하얀 접시와 나무 젓가락뿐이라 더 허한 기분이 들었어요. 막내 민수에게도 연락을 해보았습니다.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결국 보이스메일로 넘어갔습니다. 형수님, 나중에 연락드릴게요라는 녹음된 목소리가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저는 무음으로 전환한 뒤 거실 가운데 놓인 네모난 상을 한 바퀴 돌아보았습니다. 상판의 오칠이 세월을 견디느라 군데군데 흐릿해져 있더군요. 손끝으로 그 매끈한 결을 쓰다듬다가
문득 그 위에 놓인 곶감 접시를 보았습니다. 살짝 말라 윤기가 줄었지만 달큰한 냄새가 미약하게 풍겼습니다. 어머니가 곧잘 말씀하시던 감은 말려야 제맛이지라는 말이 귓가에 스며드는 듯 했어요. TV에서는 명절 특집 코미디가 흘러나왔습니다. 웃음소리, 박수소리, 효과음이 연달아 터졌지만 우리 집 공기를 데우지는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TV를 보시는 듯 보이지 않는 듯 화면 너머 어딘가를 바라보셨어요. 저 때는 말이다. 고속도로가 막혀도 다들 돌아왔지. 늦으면 늦은 대로 새벽에 도착해서라도 얼굴 보려고 했거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은 돌아오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 이유들이 결국 누구를 향해 무게를 얻는지요. 저는 거실 장식장 문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금박이 벗겨진 표지에 가을이라고 손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조그만 정사각형 사진들이 투명 필름 아래 누워 있었어요. 오래전 추석날 방 한가운데 펼쳐진 돗자리, 전 부치는 큰 프라이팬, 아이들이 들고 있는 새 연필과 학용품 세트, 그리고 가운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어머니의 젊은 얼굴. 사진 속 웃음은 소리 없이 컸습니다. 저는 무심코 그 사진에 손을 얹었다가 뜨거운 탕그릇을 만져버린 듯 서둘러 손을 거두었습니다. 웃음이 따뜻해서가 아니라 그 웃음이 너무 멀리 있어 손끝이 시려웠거든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조심스레 일어나시려 했습니다. 저는 황급히 팔꿈치를 받쳐드렸지요. 천천히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잠깐 보시더니 내 손이 참 단단해졌다. 처음 우리 집 왔을 때는 젓가락도 젖어 떨어뜨리곤 했는데 하고 웃으셨어요. 우리는 둘 다 조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금세 목에 걸렸습니다만 잠깐의 온기만으로도 방 안 온도가 반도쯤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부엌에서 끓이던 탕의 불을 줄였습니다. 김이 수줍게 고개를 내밀었다가 금세 사라졌어요. 저는 국자를 한번 휘저으며 생각했습니다. 명절은 왜 도망갈 자유를 준 사람과 남아있을 의무를 준 사람을 이렇게도 정확히 구분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한 질문이었고 대답은 없었습니다. 대답이 없다는 것 자체가 대답처럼 느껴지는 날이 있거든요.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나니 상판 위에는 물자국이 동그랗게 남았습니다. 행주로 몇 번이고 문질러도 완벽히 사라지지 않더군요. 저는 물자국 위에 작은 접시를 포개 놓았습니다. 가려지는 게 해결은 아니지만 보이지 않으면 덜 아프기도 하니까요. 어머니는 그런 제 손길을 한참 지켜보시더니 정자야, 너는 손이 참 야무지다 하고 낮게 말씀하셨어요. 칭찬이란 게 때론 눈물샘을 건드리는 스위치가 되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배운 게 없으니 손이라도 야무져야죠 하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웃음 사이로 기침이 섞였고 저는 얼른 따뜻한 물을 가져다 드렸어요. 창밖으로 트럭이 지나가며 생선 파는 소리를 늘어뜨렸습니다. 명태요, 싱싱한 명태요, 골목에 퍼지는 장단에 제 귀가 먼저 흔들렸습니다. 명태전 생각이 났고 방금 전에 부친 명태전이 상위에서 식고 있겠구나 싶어 접시를 다시 데우기로 했지요. 명태전을 따끈하게 덮이자 기름의 향과 바다의 냄새가 아주 약하게 돌아왔습니다. 어머니가 한 점 집어본 뒤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말씀은 없었지만 고개 끄덕임만으로도 온갖 의미가 전달되곤 하잖아요. 잘했구나, 맛있구나, 수고했구나 같은 말들이요.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였어요. 누군가 보낸 선물 세트였습니다. 황금빛 상자에 풍성한 한가위라는 글씨가 반짝였죠.
발신인은 미라였습니다. 어머니가 상자를 열어보라고 하셔서 비닐을 벗기고 나니 고급스러운 한과와 수입잼이 줄지어 앉아 있었습니다. 화려했지만 우리는 둘 다 그 상자를 오래 보지 못했습니다. 선물은 따뜻하지만 사람이 없는 선물은 더 차갑기도 하더라고요. 어머니는 예쁜 애라고만 하셨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쁜데 예뻐서 슬픈 날이 있었습니다. 점심을 먹자는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아 저는 김치만 얇게 썰었습니다. 얇게 썬 김치를 접시에 예쁘게 돌리듯 놓고 가운데에 깨를 살짝 뿌렸습니다. 별것 아닌 장식인데 그 사소함이 버팀목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머니가 젓가락으로 가장자리부터 집어드시더니 모양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만으로도 한 접시는 더 만들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사람이 버티는 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런 미세한 칭찬 한 줄, 눈빛 한 줄 덕분이거든요. 잠깐 바람을 쐬자 싶어 창문을 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매단 풍경이 흔들렸고 맑은 종소리가 가늘게 울렸어요. 그 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명절 아침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결혼하기 전이었고 어머니는 아직 흰머리가 덜했습니다. 부엌에서 들리던 그때의 말투가 불쑥 되살아났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달아나는 것도 잡지 마라. 저는 그 말의 뜻을 오래 몰랐는데요.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잡을 수 없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이고 붙잡을 수 있는 건 내 손의 온기뿐이라는 거요. 휴대폰 단체 채팅방에서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라는 메시지가 연달아 왔습니다. 알록달록한 이모티콘들이 줄줄이 달렸습니다.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네, 모두 행복하세요라는 문장을 3번이나 써보고 결국 다른 말로 고쳤어요. 다음에는 얼굴로 인사해요. 보내고 나니 창피함이 살짝 올라왔습니다. 간절함은 때로 촌스럽게 보인다는 걸 알면서도 오늘만은 촌스러워지고 싶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표정을 보시더니 또 문자하니? 하고 물으시길래 네, 그냥 인사만요 하고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 무언가가 젖어 있었지만 굳이 짠해 보여주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갑자기 그릇 하나가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졌습니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깨지지는 않았지만 둔탁한 충격이 바닥을 타고 발끝까지 올라왔습니다. 저는 얼른 주워 싱크대에 올려두고 바닥을 마른 걸레로 훔쳤어요. 물기가 거의 보이지 않았는데도 발끝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이상하다 싶어 욕실 쪽을 힐끗 보았습니다. 문틈으로 미세한 습기 냄새가 새어나오더라고요. 아까 손빨래를 해놨지. 저는 수건을 들고 욕실 앞에 서서 잠깐 멈췄습니다. 어머니가 잠깐 쉬고 계시는 걸 보고 소리나지 않게 발끝으로 걸어가 바닥을 닦았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의 빈자리가 바로 그 미끄러움처럼 조용히 우리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요. 거실로 돌아오니 어머니가 깜빡 졸고 계셨습니다. 숨결이 아주 얕고 얇게 오르내렸습니다. 저는 얇은 담요를 어머니 무릎 위에 살짝 덮어드렸습니다. 담요 끝자락이 손등에 스치자 차가운 온도가 순식간에 전해졌어요. 손끝으로 어머니의 체온을 더듬다가 저는 문득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혹시 오래가라는 생각이 아주 짧게 스쳐갔습니다. 저는 그 생각을 손등으로 털어내듯 고개를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래도 예감은 문틈처럼 남아 바람처럼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싱크대에 머리를 잠깐 숙였습니다. 물을 틀어 손바닥을 적시고 그 물로 눈두덩을 살짝 눌렀습니다. 버텨야지. 오늘은 버티는 날이야. 작은 주술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고는 일부러 라디오를 켰어요. 성우의 맑은 목소리가 명절 교통 상황을 전했습니다. 현재 정체는 다소 풀리는 추세입니다.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길은 풀린다는데 마음 정체는 누구에게 신고해야 하나요? 그런 생각이 괜히 우습고 슬펐습니다. 시간이 더디게 갔습니다. 그림자 길이가 변하는 게 보일 정도로 분 바늘이 약 올리듯 움직였지요. 저는 상 위에 다시 물컵을 올리고 어머니가 깨실 때를 기다렸습니다. 상 위의 곶감은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그 반짝임이 작은 등이 되어 우리 둘만의 방을 조금 환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정자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네, 어머니 하고 대답했어요. 어머니는 말없이 손짓으로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조심 아주 조금씩 물을 떠서 입술에 대드렸습니다.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저는 호흡을 멈추듯 바라보았습니다.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그 작은 소리 하나가 오늘 하루의 전부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손등의 혈관이 얇은 나뭇가지처럼 드러나 있었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우리가 천천히 보내요. 급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니 어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시며 희미하게 웃으셨어요. 그 미소가 낡은 병풍의 금박처럼 반짝였습니다. 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심은 길지 않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바람이 바뀌는 소리가 났고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이 희미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금방 멈췄지만 제 가슴께에는 선명한 흔적을 남겼습니다. 저녁을 서둘러 준비할까 하다가 저는 잠깐 멈춰서서 거실 조명을 한 단계 낮췄습니다. 불빛이 부드러워지자 방 안의 빈자리가 더 크게 보였습니다. 비어있는 의자, 손때 묻은 젓가락 받침, 접힌 냅킨 하나. 저는 그 빈자리를 억지로 채우려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빈자리를 빈자리로 두는 것도 용기라는 걸 어머니와 살아오며 조금 배웠거든요. 다만 넘어지지 않게, 미끄러지지 않게 바닥을 한 번 더 훑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물자국을 닦는 그 사소한 동작이 우리가 오늘을 안전하게 건너는 달이라 믿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욕실 쪽에서 아주 미세한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톡, 톡. 별일 아니라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래도 저는 수건을 한 장 더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거의 들리지 않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제발 무사히 지나가 주세요. 부탁처럼, 기도처럼, 약속처럼요. 그렇게 빈자리의 무게를 조용히 어깨에 얹은 채 저는 욕실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다음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직 몰랐지만 이상하게도 발끝이 스스로 조심해지는 저녁이었어요. 추석날 오후 집안은 잠시 고요했습니다. 상도 치워지고 어머니는 방에 누워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가끔씩 방을 힐끗 보았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숨소리가 깊지 않아 편히 주무시는 건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물을 헹구던 손을 멈추고 잠시 그 모습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절이라 그런지 골목길에서는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그러나 집안은 정적에 묶여 있었고 그 정적은 오히려 불길한 그림자처럼 드리워졌습니다. 정자야, 나 잠깐 씻고 올게. 어머니가 힘겹게 몸을 일으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얼른 다가가 부축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며 괜찮다. 화장실 가는 건 아직 혼자 할 수 있어라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몸은 쉽게 기울었습니다. 저는 끝내 따라가려다가 어머니 체면을 생각해 발걸음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는 묘한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욕실에서 커다란 쿵 소리가 났습니다. 물이 튀는 소리와 함께 둔탁한 충격음이 벽을 타고 번졌습니다.
저는 비명을 삼키며 욕실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어머니가 젖은 바닥 위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손은 허공을 움켜쥔 채 떨리고 있었고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물이 제 옷자락을 적셨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허리가 너무 아프다. 어머니는 숨을 몰아쉬며 겨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등과 허리를 건드리지 못한 채 어머니의 손만 꼭 붙잡았습니다. 심장이 귀에서 요동치듯 뛰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지만 본능처럼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가 욕실에서 넘어지셨어요. 허리를 다치신 것 같아요. 숨쉬기 힘들어 하세요. 빨리 와주세요. 제 목소리는 떨려 있었지만 애써 침착하려 했습니다. 몇 분 뒤 구급차 사이렌이 골목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명절이라 길이 붐벼 구급차가 집 앞에 들어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을 열어놓고 계속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 사이 어머니는 점점 식은땀을 흘리며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오실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주며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제 손끝도 이미 떨려 있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어머니를 조심스레 들것에 옮겼습니다. 척추 손상 가능성 있습니다. 허리를 고정하고 이동해야 해요. 그 말에 제 귀가 멍해졌습니다. 허리를 다쳤다니 생각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들것에 실린 어머니는 눈을 질끈 감고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러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구급차에 동승하며 손을 붙들었습니다. 차 안에서는 삑삑거리는 기계음과 함께 긴장된 공기만 가득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는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의료진이 허리를 고정시키고 CT와 MRI를 찍기 위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저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눈앞이 아득하고 발끝이 얼어붙은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의사의 얼굴이 나타나자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척추골절입니다. 연세가 있어 수술도 쉽지 않고 회복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눈물이 터져 나올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울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신 손을 꽉 움켜쥐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아무도 오지 않아도 내가 끝까지. 그 순간 며칠 전 부엌에서 스스로 했던 다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버티는 날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날이라고. 하지만 결국 어머니는 넘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저 혼자만의 싸움이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응급실 불빛이 어지럽게 흔들리던 그 밤, 저는 비로소 알았습니다. 명절의 빈자리가 단순히 의자 몇 개가 아니라 제 어깨에 얹힌 무게라는 것을요. 그 무게는 앞으로 더 무겁게 내려앉을 거라는 사실도요. 저는 어머니 손등을 감싸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그러니 부디 버텨주세요. 응급실 자동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목을 찌르는 듯 올라왔고 어디선가 금속 바퀴가 굴러가는 소리와 모니터의 B- 소리가 뒤섞여 귀를 맴돌았어요. 들것에 누운 어머니는 얼굴이 창백했고 입술은 마른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상태를 큰 소리로 전달했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동시에 달려와 허리를 고정한 채 호흡과 혈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양손을 허공에 올린 채 얼어붙었다가 보호자분, 이쪽으로 오세요라는 말에 비로소 숨을 들이켰습니다. 제 다리는 누군가 빼놓은 나사처럼 덜컥거렸고
발끝이 바닥에 제대로 닿지 않는 느낌이었지요. 척추골절 의심입니다. 지금은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젊은 의사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고개가 너무 많이 끄덕여지는 바람에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떴다 하며 저를 찾는 듯 했어요. 어머니, 여기 있어요. 정자예요. 곧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손을 잡자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약하게 제 손등을 긁듯 움직였습니다. 그 미세한 움직임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간호사가 팔에 링거를 꽂으며 통증 조절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간호사는 개인정보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와 주소를 물었습니다. 입을 떼는 일도 버거웠지만 어떻게든 대답을 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낯선 사람의 목소리처럼 떨렸습니다. CT와 MRI를 위해 이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들것이 복도를 지나는 동안 천장 조명이 하나둘 뒤로 물러났습니다. 밝고 차가운 빛들이 차례로 어머니의 얼굴을 스쳐갔습니다. 저는 들건 옆을 바짝 붙어 걸었습니다. 바퀴가 요철을 지날 때마다 미세한 진동이 올라왔고 그때마다 어머니의 눈썹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금방입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금방이라는 단어가 오늘따라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지는 동안 시간은 액체처럼 늘어져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습니다. 촬영실 앞에서 잠시 떨어져 있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작은 의자에 앉으니 팔꿈치가 떨려 손가락을 깍짓겨 눌렀습니다. 반대편 의자에는 다른 보호자가 앉아 있었는데 얼굴에 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군요. 그분은 종이컵 커피를 들고 있었고 뜨거운 김이 희미하게 올라왔습니다. 저는 자판기 앞에서 동전을 꺼내다가 제 주머니 안쪽이 엉망으로 구겨진 걸 그제야 알았습니다. 사소한 주름 하나에도 내가 얼마나 급히 뛰어왔는지, 내 하루가 어떻게 망가졌는지 갑자기 모든 사실이 실감났습니다. 종이컵 커피를 뽑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올라오자 그제야 심장이 있는 위치가 분명해지는 것 같았어요. 촬영이 끝나고 어머니가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간호사가 목에 작은 담요를 덮어주었고 저는 담요 끝을 매만지며 춥진 않으세요? 하고 여쭈었습니다. 어머니는 눈을 반쯤 감은 채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사가 이미지를 확인하는 동안 저는 동의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글씨가 비뚤비뚤해져 스스로 놀랐습니다. 이름 석자를 적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펜을 내려놓으니 손끝이 마치 오랫동안 얼음물을 만진 것처럼 저릿저릿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결과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추부 골절입니다. 골다공증이 있으셔서 뼈가 많이 약해졌고요. 수술은 위험도가 높습니다. 당장은 강한 진통으로 통증을 줄이고 허리 보조기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장기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가 쿵하고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질문을 하려다 입술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질문을 해야 옳을지, 어디부터 물어야 할지 머릿속의 단어들이 모래처럼 흩어졌습니다. 보호자분, 오늘은 응급실에서 경과를 보다가 병실이 나면 옮기겠습니다. 다만 명절이라 병상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의사의 마지막 말이 특히 길게 남았습니다. 병상이 부족하다니 그 한 문장이 응급실의 소란과 공백을 한꺼번에 설명하는 듯 했어요. 어머니는 진통제가 들어가자 잠깐 눈을 붙이셨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조용히 숨을 맞췄습니다. 모니터의 파형이 파도처럼 올라갔다 내려갔습니다. 파형이 안정되는 순간마다 제 심장도 잠시 쉬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종종 간호사가 와서 혈압을 재고 혈관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보호자분, 허리 아래쪽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체위 변화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손만 잡고 있겠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손은 움직여도 허리는 움직이지 않게. 그 단순한 원칙이 오늘 밤 제 전부가 됐습니다. 한동안 전화기가 조용하다가 남편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괜찮지? 당신이 잘 챙겨줘. 괜찮지? 라는 네 글자가 뜻밖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괜찮다는 말은 틈새 없이 단단해 보여도 안쪽은 비어 있을 때가 많거든요. 저는 응급실이야. 수술은 어렵대. 오늘 밤은 여기서 지켜볼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니 묘한 허무가 올라왔습니다. 길게 쓰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손가락이 알아서 문장을 짧게 잘라버렸습니다. 짧은 말들로 이어진 밤이 길게 늘어졌습니다. 어머니가 잠결에 물하고 아주 작게 말했습니다. 저는 빨대컵에 미지근한 물을 담아 아주 조금씩 입술에 댔습니다. 물 한 모금이 목으로 내려가는 동안 저도 숨을 멈추고 지켜보았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가 작게 났고 어머니의 코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고마워. 그 한마디가 겨우 들렸습니다. 저는 제가 더 고마워요. 어머니하고 속삭였어요. 감사가 오가는 순간 응급실의 소음도 잠깐은 배경이 되어 주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소음을 소리를 음악으로 바꿔놓을 때가 분명 있었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지자 응급실의 풍경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파티션 뒤쪽에서 아이 우는 소리가 난 뒤 금세 잦아들었고 어딘가에서는 취객이 잠에서 깨어 웅얼거렸습니다. 출혈은 멈췄습니다라는 말이 들리자마자 다른 쪽에서 산소포화도 떨어집니다라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사실은 이렇게 많은 기계음과 말, 손길 위에서 유지되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제 손은 점점 감각이 무뎌졌는데 그 무딘 감각마저도 어머니 손등을 덮고 있는 게 다행이었습니다. 손이 떨릴 때는 더욱 세게 감싸주었습니다. 내가 놓치지만 않으면 우선은 괜찮을 것 같았거든요. 간호사가 새 담요를 가져왔습니다. 밤에 더 추워요. 보온 신경 쓰셔야 해요. 저는 고맙다고 했고 담요 끝을 어머니 어깨선에 맞춰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담요를 다 덮고 나니 상체를 아주 조금만 기댈 수 있는 작은 쿠션을 하나 더 주었습니다.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버튼 누르세요. 빨간 호출 버튼이 제 눈에도 새겨졌습니다. 누를 수 있는 것, 붙잡을 수 있는 것, 기대어 볼 수 있는 것들이 오늘 밤 명확해졌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원해도 당장 바꿀 수 없는 것들도 더욱 분명해졌지요. 뼈의 상태, 병상의 수, 밤의 길이 같은 것들입니다. 의사가 한 번 더 다가와 치료 계획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정형외과 회진이 있습니다. 그때 보조기와 재활 계획을 상의하죠. 통증 조절이 관건입니다. 앞으로 장기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기 돌봄이라는 말이 길게 남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은 어머니 옆에 붙박이로 앉겠다고 결심했지만 의사의 말로 그 결심이 서류처럼 공식이 되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고 제 고개 끄덕임은 오늘 가장 또렷한 서명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지나자 응급실의 불빛이 조금 더 노란 기운을 띠는 듯 보였습니다. 피곤이 눈꺼풀에 눌러앉았지만 잠들지 않으려고 눈동자를 굴렸습니다. 어머니의 숨결이 일정한지, 모니터 숫자가 바뀌지는 않는지, 링거 방울이 같은 속도로 떨어지는지 사소한 것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끔 목표를 정해 스스로를 붙들었습니다. 10분만 버티자. 그 다음 또 10분만. 그렇게 10분들이 모여 1시간이 되었고 또 1시간이 지나 새벽에 닿았습니다. 버티는 기술은 근사하지 않았지만 이상하게도 제게 딱 맞았습니다. 그 사이 동네 친구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늦은 시간이라 망설이다가
저는 간단히 상황을 알려주고 괜찮을 거야 라는 말 대신 보호자 대기실 커튼이 파랗네. 이 파란색이 오늘은 꽤 단단해 보여라고 보냈습니다. 친구는 그 파란색 뒤에 내가 있다는 게 제일 단단해라고 답장을 줬습니다. 화면을 내려놓으며 눈물이 거의 터질 뻔했지만 다시 꾹 눌렀습니다. 울음은 늘 정중앙으로 올라와 배꼽 근처에서 멈췄다가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자리에 작은 열이 남았고 그 열이 밤을 덜 춥게 만들었어요. 새벽 4시쯤 간호사가 와서 땀을 닦아주고 미지근한 물수건으로 얼굴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저는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간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더 익숙해요. 보호자분은 옆에 계셔주세요. 저는 물러나 한 발짝 뒤에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얼굴에서 고통이 빠져나갈 때 얼굴은 잠깐 아주 어린아이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 어머니가 그렇게 보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엄마라고 불러보았어요. 소리내지 않았지만 그 호명 하나로 제 안의 긴장이 살짝 풀렸습니다. 오래 미뤄둔 단어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인지 체크를 위해 어머니에게 간단한 질문을 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오늘은 무슨 요일일까요? 어머니는 숨을 골랐다가 천천히 이름을 말씀하셨습니다. 요일은 조금 헷갈리셨지만 제가 추석 지나고 첫날이에요라고 말하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석하고 아주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한마디가 밤의 가운데에 작은 등불처럼 켜졌습니다. 명절을 지나며 우리가 잃어버린 것과 붙잡은 것, 떠나간 것과 남아있는 것이 분명해지는 등불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 방송에서 병실 이동 대기 현황이 안내되었습니다. 정형외과 병동 병실 한 자리 확보되었습니다. 순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 문장이 어딘가의 스피커에서 울렸지만 제 귀에는 바로 옆에서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금방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저는 담요 끝을 한 번 더 정리했습니다. 이동할 때 어머니가 덜 떨리시도록 모서리를 안쪽으로 살짝 접어 넣었습니다. 접힌 천이 제 마음을 대신해 어머니의 어깨를 감싸주기를 아주 조심스럽게 빌었습니다. 창문 없는 응급실에도 새벽의 기척은 있었습니다. 모니터 파형의 녹색이 조금 더 연해 보였고 간호사의 발걸음 소리가 낮에서 새벽으로, 새벽에서 아침으로 이동하는 속도를 닮아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감쌌습니다. 어머니, 오늘 아침이 오고 있어요. 조금만 더 견뎌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말은 약속이자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만큼 움직였습니다. 저는 그 작은 움직임을 아침의 첫 줄기로 받아들였어요. 잠시 후 간호사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보호자분, 조금 뒤에 병실로 올라가실 수 있어요. 이동 준비 도와드릴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숨이 폐 깊숙이 들어갔다가 천천히 나왔습니다. 밤이 끝났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가 밤을 건넜다는 사실이 제 등을 살짝 밀어주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걸 알아요. 오늘 이후의 날들이 쉽지 않을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저는 어머니 옆에 서서 담요를 또 고르고 물컵을 또 채우고 버튼 위치를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작은 행동들이 모여 이 긴 밤들을 건너는 다리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응급실의 밤은 서서히, 아주 서서히 아침에게 자리를 내어주었습니다. 며칠간 병원에 입원해 계셨지만 어머니의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응급실의 긴 밤을 건넌 뒤 병실로 옮겨졌을 때만 해도 이제부터 회복의 길을 밟으시겠지라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서서히 옅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누운 채로만 시간을 보내셨고
허리 아래쪽은 조금만 움직여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의사는 척추뼈가 골다공증 때문에 지나치게 약해져 있어 수술로도 회복이 어렵고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혹시 기적이 있지 않을까 하는 헛된 희망을 끝내버리지 못했어요.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명절 연휴가 끝나자 병원 로비는 금세 북적였고 침대 수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도 힘겹게 환자들을 오가며 분주하게 움직였지요. 그런 와중에 사회복지사가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보호자분, 앞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하신데 현재 병원에서는 오래 모시기 어렵습니다.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멍하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의사도 사회복지사도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병원은 응급과 급성기 치료를 위한 곳이지 오랜 간병을 해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시골 변두리에 있는 작은 요양원으로 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조금 벗어난 곳, 농가 밭이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요양원이었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한참을 더 들어가야 닿을 수 있는 곳이라 처음 가는 길이 어찌나 멀고 낯설던지요. 요양원 앞마당에는 오래된 느티나무가 서 있었고 담장 너머로는 닭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설은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그래도 간호 인력이 있고 환자들을 돌볼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들것에 실어 요양원 병실로 옮기는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실에는 이미 몇 분의 노인분들이 누워 계셨고 창문 너머로 들어오는 햇살은 부드러웠지만 공기는 쓸쓸했습니다. 어떤 분은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어떤 분은 침대에 누운 채 가느다란 숨소리만 내고 계셨습니다. 그 가운데 어머니가 누워 계신 모습을 보니 마치 세상이 우리 둘만 남겨둔 것처럼 고요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족들은 요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형제들은 거기 맡기면 되잖아. 전문 시설에서 돌보는 게 낫지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삶이 더 이상 가족의 품이 아니라 제3의 공간으로 옮겨져도 상관없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요양원 침대 옆에 홀로 앉아있던 저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가 지킬 거야. 끝까지 어디에 계시든. 요양원에서의 하루는 단순하지만 길고 지루했습니다. 아침이 되면 어머니 곁으로 달려가 이부자리를 정리하고 몸을 닦아드리고 머리를 빗어드렸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제가 직접 밥을 떠서 숟가락을 입에 대드렸습니다. 어머니는 젓가락질을 하기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가끔은 식욕이 없어 한두 숟가락만 넘기고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을 더 권했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드세요. 힘내셔야 해요. 그러면 어머니는 마지못해 한 숟가락을 삼키곤 했습니다. 그 작은 동작 하나에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점점 제 생활은 요양원에 맞춰졌습니다. 가게 일도 그만두었고 제가 하고 있던 작은 아르바이트도 정리했습니다. 수입이 줄어든 만큼 제 생활은 빠듯해졌지만 이상하게도 그게 문제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 곁을 지키는 게 제 일상의 전부가 되었거든요. 요양원 직원들이 며느리분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매일 오시는 분은 드뭅니다라고 말할 때마다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당연한 거지. 내가 아니면 누가 해드리겠어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선 주말마다 작은 합창단이 와서 노래를 부르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노랫소리가 들리면 눈을 천천히 뜨고는
어린아이처럼 그 소리를 따라가듯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애틋해서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때로는 다른 보호자들이 가족을 데리러 오는 장면을 보며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노인은 손주들이 와서 손을 잡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어머니 곁에는 늘 저 혼자뿐이었으니까요. 밤이 되면 병실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불빛은 희미했고 기계음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저는 어머니 옆 간이 침대에 몸을 뉘이며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통증만이라도 줄여주세요. 잠시라도 편히 주무시게 해주세요. 그렇게 매일을 버텼습니다. 때로는 제 몸이 무겁게 내려앉고 피곤이 쌓여 눈을 제대로 뜨기조차 힘들었지만 어머니 곁을 지키는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는 하루하루 더 힘들어지셨지만 제 손을 잡는 힘만큼은 희미하게나마 남아 있었습니다. 그 손끝이 저를 붙들고 저 또한 어머니를 붙들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의지였지요. 요양원의 공기는 차갑고 쓸쓸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유대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긴 요양원 생활이 단순한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어머니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될 거라는 것을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어머니가 조금씩 마음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려 한다는 사실도요. 요양원에 머물기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자 어머니의 상태는 조금씩 더 무거워졌습니다. 처음에는 허리 통증 때문에 힘겨워하시던 분이었지만 이제는 침대에서 몸을 돌리기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가끔 눈을 천천히 뜨시고 저를 오래 바라보곤 하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체념만이 아니라 어딘가 더 깊은 사연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볼 때마다 묘하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건 단순히 환자의 눈빛이 아니라 무언가 남기고 싶은 사람의 눈빛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다른 환자들이 모두 잠든 고요한 시간, 저는 어머니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 밖에서는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배경으로 어머니가 느릿느릿 입술을 움직이셨습니다. 말소리는 희미했고 귀를 바짝 대야 겨우 들릴 정도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 저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애써 참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히 있어야죠, 어머니. 제가 아니면 누가 곁을 지키겠어요. 어머니는 한참 숨을 고르시더니 다시 힘겹게 말씀을 이으셨습니다. 사람들은 몰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고생만 한 줄 알겠지. 하지만 나도 내 방식으로 지켜온 게 있어. 저는 어머니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갑지만 여전히 생기가 남아있는 손이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신데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살짝 저으며 더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그 눈빛만이 대답처럼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가 들려주고 싶었던 과거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계속 궁금했습니다. 돌아가신 시아버지와의 삶, 젊은 시절 장사하던 이야기, 자식들을 키우며 겪었던 고단한 세월, 그런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늘 무뚝뚝했고 자식들에게도 따뜻한 말을 잘 건네지 않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그저 엄격한 어머니, 고집센 할머니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어머니는 달랐습니다. 무뚝뚝한 말투 뒤에 언제나 가족을 지키려는 치열함이 숨어 있었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홀로 눈물을 훔치던 날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지나온 삶을 조금씩 더듬어 떠올렸습니다. 전쟁 이후 아무것도 남지 않은 집안에서 홀로 장사를 시작했던 젊은 시절의 이야기, 남대문 시장에 새벽마다 나가 원단과 자파를 팔며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셨다는 이야기. 남편은 늘 집 밖에 있었고 생활의 무게는 고스란히 어머니 혼자 짊어져야 했다고 들었습니다. 자식들이 철들기도 전에 어머니는 이미 가장이자 버팀목이었고 그 모습은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더욱 굳어졌습니다. 생각해보면 제가 결혼하고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그 단단한 껍질을 두르고 계셨습니다. 저에게 엄격한 말투를 쓰셨던 것도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또 다른 모습이었을지 모릅니다. 처음에는 억울했지요. 왜 나만 그렇게 힘들게 대하시나, 다른 며느리들처럼 대하지 않으시나?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진짜 가족으로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더 많은 기대를 거셨고 그 기대가 때로는 엄격함으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요양원 병실에서 저는 종종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야 어머니가 어떤 분이셨는지 조금 알 것 같다.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왜 돈을 흘려보내지 말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셨는지, 젊은 시절부터 시작된 그 치열한 삶이 결국 지금의 어머니를 만든 것이고 그 삶을 묵묵히 이어온 끝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오신 것이겠지요. 어머니는 여전히 많은 말을 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엄격하고 단단한 눈빛이 아니라 어디선가 오래 묻어둔 속내를 드러내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 눈빛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평생을 감추어온 비밀을 이제야 풀어놓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눈빛이 언젠가는 입술을 통해 이야기가 될 거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곁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다시 짧은 숨을 고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날들을 언젠가는 내가 알게 될 거다. 그게 다 이유가 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에서 하나의 다짐이 굳어졌습니다. 어머니가 끝내 말하지 못한다 해도 나는 지켜야 한다. 이 시간 속에서 드러나는 진실과 사연을 나만이라도 알아야 한다. 창문 밖에는 달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요양원의 고요한 공기 속에서 저는 어머니와 함께 과거의 그림자를 더듬고 있었습니다. 아직 다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들, 그 안에 담긴 무게가 점점 더 제 삶을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시간이 단순한 간병의 시간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삶을 제게 전하려는 마지막 과정이라는 것을요. 요양원 생활은 계절이 바뀌어도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해가 뜨면 밥을 먹고 해가 지면 잠드는 단조로운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와 제가 나누는 하루는 언제나 같았지만 제 마음속 풍경은 날마다 달라졌습니다. 어머니가 점점 기력이 약해지시는 모습을 보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 앉혀드리고 죽을 떠먹여드리면서도 오늘이 어제보다 더 힘드신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의도치 않게 하루하루 어머니의 몸 상태를 기록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간병이라는 일이 단순히 몸을 돌보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약해지고 흔들리기 마련이었으니까요. 요양원에는 다른 환자들의 보호자들도 있었습니다. 주말이면 누군가는 꽃바구니를 들고 오기도 했고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사진을 찍기도 했습니다.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저는 웃으며 어머니에게 참 보기 좋네요라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알 수 없는 허전함이 몰려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 곁에는 오직 저 하나뿐이었으니까요. 남편도 시누이도 시동생도 모두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몇 달이 흘렀는데도 어머니를 찾는 발걸음은 늘 없었습니다. 전화는 간간히 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 잘 계시죠? 병원비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하지만 그뿐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계산과 거리감이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억지로 목소리를 밝게 꾸며 대답했습니다. 네, 잘 계세요. 제가 잘 챙기고 있어요.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면 깊은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버텼습니다. 아니, 버틸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손을 잡을 때 느껴지는 그 힘, 그것이 제 마음을 붙드는 끈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 손을 무겁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무게 속에서 오히려 살아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매일같이 간병으로 지쳐 눈이 감길 듯한 순간에도 어머니가 제 이름을 낮게 부르시는 소리가 들리면 금세 눈을 떴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었고 그 순간만큼은 아무리 피곤해도 웃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언젠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수진아, 넌 참 억세다. 나는 내가 있어서 다행이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억세다는 말이 그저 단단하다는 뜻으로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는 위로도 감사도 사랑도 모두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있을게요. 어머니가 더는 두려워하지 않으시도록 제가 곁을 지킬게요. 간병의 일상은 외롭고 고달팠습니다. 아침마다 씻겨드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챙기고 밥을 떠먹이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더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병실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어머니의 숨소리를 지켜보는 그 시간이 가장 길었습니다. 언제 고통이 심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 혹시라도 한순간 숨이 멎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몸은 분명 어머니 곁에 있었지만 마음은 늘 불안과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결국은 제게 주어진 소명이란 것을요.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가면 저는 후회하지 않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힘들고 외로운 순간들이었지만 이것이야말로 누군가에게 온전히 내 삶을 내어주는 경험이었으니까요. 어머니는 제게 단순한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엄격함 뒤에 숨어있던 깊은 사랑을 이제야 알아가는 존재였고 제가 붙들어야 할 마지막 인연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더 말을 줄여가셨습니다. 하지만 종종 눈빛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로 다 담지 못한 수많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원망도, 미안함도, 그리고 사랑도. 저는 그 눈빛을 바라보며 다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마지막까지 지켜드릴게요. 아무도 오지 않아도 제가 끝까지 곁에 있을게요. 요양원의 창문 밖에는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차갑게 스며드는 바람이 병실 안으로 들어오면 저는 얼른 창문을 닫고 담요를 고쳐 덮어드렸습니다. 그러고는 손을 꼭 잡고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여기 있어요. 그 순간 어머니의 입가에 희미하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다시 하루를 버틸 수 있는 이유였으니까요.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외롭고 고단한 시간의 끝에 분명 어머니가 저에게 주고자 하시는 마지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아직 다 알지 못했지만 그 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버티자. 끝까지 곁에 있자. 그것이 내가 해야 할 유일한 일이자 내 삶의 이유라는 것을. 겨울은 유난히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요양원 창밖에는 앙상한 나뭇가지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고 병실 안 공기는 늘 눅눅하고 무거웠습니다. 그 속에서 어머니는 점점 더 말수가 줄어들었고 식사도 겨우 몇 숟가락만 드셨습니다. 저는 억지로라도 입에 떠넣어 드리려 했지만
그마저도 힘겹게 삼키시곤 했습니다. 간병이라는 일이 이토록 무력하게 느껴진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곁에 앉아 손을 잡아드리면 어머니는 눈을 가만히 감으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안도하시는 것 같아 저는 더 꼭 손을 쥐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어머니가 저를 바라보며 미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나 할 말이 있다. 저는 얼른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한마디라도 놓칠까 두려웠습니다. 내가 가진 게 조금 있다. 평생 모은 돈 너한테 주고 싶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지금은 건강 회복하셔야죠. 돈은 나중 문제예요. 그러자 어머니는 손을 떨며 제 손을 더 꼭 잡으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 나도 느껴져. 그래서 준비해야 한다. 그날 밤 어머니는 조금씩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시장에서 악착같이 장사하며 모은 돈, 생활비로 쓰고 남은 돈을 통장에 차곡차곡 넣어두셨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남편도 자식들도 심지어는 저조차도 알지 못했던 비밀이었지요. 애들은 몰라. 알면 다투고 흩어지고 상처만 남을 거야. 하지만 넌 달라. 넌 끝까지 내 곁을 지켰어. 그래서 너한테 맡기고 싶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간병으로 지쳐있던 제 마음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가족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제 자리가 어머니의 말 한마디로 갑자기 온전히 확인된 듯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저 당연히 곁에 있어야 했을 뿐이에요. 제게 이런 걸 맡기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나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당연한 게 아니야.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벌써 외로이 갔을 거다. 며칠 뒤 어머니는 저를 불러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내 서랍 속에 작은 봉투가 있을 거야. 거기 통장 있고 도장도 있다. 총 20억 평생 모은 거야. 내 이름으로 상속하게 해놨다. 혹시라도 가족들이 다투면 힘들 거야. 그래서 일부는 지인에게 맡겨뒀다. 10억짜리 통장, 그건 내 거다. 저는 차마 대답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흐르고 가슴은 먹먹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그렇게 검소하게 사셨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었구나. 그 순간 저는 그동안 이해하지 못했던 수많은 날들이 한꺼번에 제 마음속에서 이어졌습니다. 밤마다 어머니는 작은 수첩을 꺼내 들곤 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식들 이름, 생일, 결혼식 날, 그리고 손주들의 출생일 같은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치 한 장 한 장이 어머니의 인생사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 수첩을 바라보며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어머니는 글씨를 또박또박 적으려 했지만 손이 떨려 삐뚤빼뚤해진 글자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끝내 기록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마지막 남은 힘을 짜내어 자식들에게 그리고 제게 무언가 남기려는 몸부림 같았습니다. 요양원에서의 생활은 점점 더 고요해졌습니다. 간병인들도 간호사들도 모두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끝을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요.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아직 제 손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눈앞에 있는 한 어머니는 떠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를 속이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다가오는 이별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까지 차분히 준비하셨습니다. 저에게 곁에 있어줘서 고맙다고, 늘 지켜줘서 든든했다고, 그리고 이 돈은 결코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신이 살아온 모든 날들의 무게라는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날따라 평온한 얼굴이셨습니다. 마치 삶의 숙제를 하나씩 마무리하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어머니는 제 손을 잡은 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돈을 어떻게 쓰든 괜찮아. 하지만 기억해줘. 이건 내가 나와 함께 버텨온 시간의 증거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지켜야 할 몫이야.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지 않을게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눈을 감는 시간이 조금씩 더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것을 저에게 남기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외롭고 지친 간병 속에서도 저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마지막 준비를 맡기셨으니까요. 그것이 제게 주어진 사명이 되었으니까요. 요양원의 봄은 늦게 찾아왔습니다. 창문 너머로 들리는 새소리가 부쩍 잦아졌고 먼 산에도 연두빛이 번져갔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병실에는 여전히 무거운 공기만이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은 날이 갈수록 흐려졌고 숨소리마저 가늘게 이어졌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손을 잡고 귓가에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니, 날이 참 좋아졌어요. 밖에 벚꽃이 피었대요. 우리 같이 보러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그 말에 대답 대신 어머니의 눈가에 조용한 눈물만 맺혔습니다. 어느 날 오후 어머니는 뜻밖의 힘을 내어 저를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희미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아, 오늘은 꼭 말해야겠다. 저는 얼른 귀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내가 평생 버틴 건 자식들 때문이 아니었다. 물론 그 아이들도 소중했지만 정작 마지막까지 날 붙든 건 너였어. 저는 놀라움에 숨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원망 반, 애정 반으로만 얽혔던 고부관계였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머니는 제 이름을 그렇게 또렷이 불러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래전에 무너졌을 거야. 내가 지켜줬고 내가 나를 사람답게 살게 했어. 그래서 마지막은 너한테 주고 싶다. 내 삶의 무게, 내 흔적 다 내 몫이야.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어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져 어머니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미소는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제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셨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쓴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 서랍 속 봉투, 통장, 도장. 내가 찾아라. 다른 누구도 모른다. 내가 지켜라.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움켜쥐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렸지만 동시에 단단히 붙들려 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한다. 어머니가 제게 맡기신 마지막 약속을. 며칠 뒤 어머니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요양원 복도에 긴장된 공기가 돌았고 간호사들이 분주히 오갔습니다. 저는 어머니 곁에서 손을 꼭 붙들며 애원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조금만 더 버티세요. 저 아직 보내드릴 준비가 안 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아주 조금 저으시더니 미약한 숨결로 마지막 말을 남기셨습니다. 괜찮아, 나는 내가 있어서 행복했다. 꼭 기억해라, 넌 내 딸보다도 더 딸 같은 며느리였다. 그 순간 제 마음 깊은 곳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느리로서 받은 가장 큰 인정, 그 말이 마지막 순간에야 제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울음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저 절대 잊지 않을게요. 끝까지 지킬게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숨소리가 점점 옅어지더니 마침내 멈췄습니다. 병실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창밖에서 새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조차 아득하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손을 잡은 채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려 어머니의 이불을 적셨습니다. 그러나 손끝에 남은 따뜻한 온기가 제게 마지막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요양원 직원들이 차분히 어머니의 몸을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곁을 지키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고요했고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평온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믿으셨고 제게 삶의 무게를 남기셨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요양원 앞마당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제 마음속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감정이 있었습니다. 슬픔, 외로움, 그리고 묘한 책임감. 저는 하늘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절대 잊지 않을게요. 어머니의 마지막 고백을 제 삶으로 이어갈게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오늘 이 이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요. 어머니가 제게 남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장례가 끝난 뒤 집안에는 오래된 침묵 대신 묘한 긴장이 감돌았습니다. 장례식장에서는 형식적인 눈물과 조문객 앞에서의 인사만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돌아오는 순간부터 가족들의 시선은 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특히 남편 도영과 시누이 미라, 시동생 민수는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무엇을 남기셨는지 궁금해하는 눈치였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모른 척하며 묵묵히 집안 정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미 알 수 없는 불안이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큰아들 도연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평생 뭔가 모아두신 게 있지 않았을까? 예전에도 말씀하신 적 있잖아. 통장 같은 거. 그 말에 미라가 곧장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아. 엄마가 그렇게 알뜰하게 사셨는데 빈손일 리 없지.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이야. 분명 남겨둔 게 있을 거야. 민수는 한술 더 떠 속내를 드러냈습니다. 형수님, 솔직히 말해보세요. 혹시 어머니가 뭐 말씀 안 하셨어요? 우리가 다 형제인데 숨길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은 쿵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애써 침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말씀하신 건 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그저 저를 많이 의지하셨을 뿐이에요. 하지만 제 목소리는 떨렸고 세 사람의 눈빛은 이미 저를 향한 의심으로 번져 있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 미라는 집안 서랍과 장롱을 이잡듯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미안해. 그런데 확인은 해야겠어. 혹시라도 중요한 서류나 통장 같은 게 있을지 모르잖아. 저는 화가 치밀었지만 억지로 눌렀습니다. 미라 씨,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는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마지막 순간도 보지 못했으면서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미라는 눈을 치켜뜨며 대꾸했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야. 형수 혼자만의 어머니가 아니잖아. 혹시 형수가 뭘 숨기고 있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칼처럼 찔렀습니다. 그동안 흘린 눈물과 간병의 고통은 그들 눈에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도연조차 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그냥 확인하고 싶을 뿐이야. 당신이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족끼리 숨길 필요는 없잖아.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란 이름으로 덮어버린 탐욕이 제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민수는 결국 노골적으로 요구했습니다. 형수님, 저도 알아요. 어머니가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분명 뭔가 남겨두셨을 거예요.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혼자 갖고 계시면 안 되죠.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제 몫이라고요. 제가 끝까지 지키라고 하셨어요. 그건 당신들이 알 수 없는 유언이었어요. 민수는 얼굴을 붉히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만 다 주시겠어? 형수, 그건 말도 안 돼.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과 미라도 제 눈치를 살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들의 관심은 전부 하나로 모아졌습니다. 어머니가 남기셨다는 20억 통장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건네주신 메모와 통장은 서랍 속 깊은 곳에 고이 넣어두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불안의 씨앗이 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드러나면 가족은 완전히 갈라지겠지. 어머니가 두려워하시던 그 싸움이 시작되겠지. 저는 그 두려움에 몸을 떨며 끝내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쥔 통장은 생각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 어머니의 삶 전체가 담긴 증거였으니까요. 저는 통장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왜 마지막 순간에 이걸 내게 맡기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가족 간의 다툼을 막고 싶으셨던 거지. 끝내 어머니의 짐은 내 몫이 되었구나.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약속 지킬게요. 아무리 흔들려도 이건 지켜낼게요. 다음 날 아침 거실에서 가족들이 또다시 모여 앉아 저를 압박했습니다. 도연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속내는 뻔했습니다. 여보, 우리 솔직해지자. 혹시 어머니가 남긴 게 있다면 지금 말하는 게 좋을 거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더 힘들어. 미라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습니다. 형수, 우리도 다 알 거 다 알아. 그러니까 괜히 혼자 챙기려 하지 말아요. 민수는 한술 더 떠 말했습니다. 맞아요. 형수님 혼자만 간병했다고 다 가지면 안 되죠. 우리도 아들이고 딸이에요. 저는 그제야 주먹을 불끈 쥐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눈빛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당신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단 하루라도 곁을 지킨 적 있나요? 제가 어떤 마음으로 매일 밤 어머니 손을 붙잡고 있었는지 알기나 해요? 어머니가 끝까지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몫이라고. 그래서 전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겁니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이건 내 양심이자 내 사명입니다. 순간 방 안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누구도 쉽게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침묵이 오래가지 못할 거라는 것을, 언젠가는 이 싸움이 법정으로까지 번질 수 있다는 것을요. 어머니가 남긴 20억의 무게는 단순한 돈이 아니라 가족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씨앗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홀로 방 안에서 통장을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그 종이의 차가움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지켜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저는 눈을 감고 흐느꼈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킬게요. 설령 모든 가족이 등을 돌린다 해도 저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머니의 발인을 치른 지 사흘째 되던 날, 집안은 이미 싸늘한 기운으로 가득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만큼은 다들 차분히 애도를 표했지만 막상 상복을 벗고 집으로 돌아온 순간부터는 공기 자체가 달라졌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시선들이 저를 향했습니다. 오랫동안 요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킨 사람은 저뿐이었고
누구도 끝까지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오히려 저를 향한 의심과 긴장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있던 큰아들 도연이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뭔가 준비해 두셨던 건 없나? 당신이 매일 곁에 있었으니 혹시 들은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 그 말에 신우이 미라는 곧장 반응했습니다. 맞아. 엄마가 그렇게 알뜰하게 사셨는데 빈손으로 가셨을 리 없어. 늘 돈은 흘려보내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고 하셨잖아. 혹시 무슨 통장 같은 거 형수님만 아는 건 아니야? 시동생 민수는 더 대놓고 물었습니다. 형수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족끼린 다 알아야죠. 어머니가 뭐 남기신 거 있으면 같이 상의해야죠.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최대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하지만 돈이나 재산 이야기는 직접적으로 하신 게 없어요. 그러나 목소리가 흔들린 건 숨길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미묘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고 미라는 입술을 깨물며 뭔가를 곱씹는 듯 보였습니다. 며칠 뒤 미라는 집안 서랍을 열어젖히며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형수, 혹시라도 중요한 서류나 증서가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돼. 나중에 문제 생기면 더 힘들어. 저는 참다 못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미라 씨, 어머니가 아프실 때 단 하루라도 옆에 있은 적 있나요? 저는 매일 밤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권리로 이 집안을 헤집어요? 그러자 미라는 차갑게 받아쳤습니다. 엄마는 우리 엄마야. 형수 혼자만의 어머니가 아니잖아. 그동안 형수가 다 맡아서 챙겼으니까 혹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고 묻는 거야. 그 말은 제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습니다. 제가 감내했던 긴 세월의 돌봄과 눈물은 그들에겐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 도연조차 저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도 의심하는 건 아니야. 다만 혹시라도 뭔가 있다면 우리끼리 솔직하게 얘기하자는 거야. 괜히 숨기면 더 큰 오해가 생겨.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뒤에 감춰진 탐욕이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날 줄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저를 불러내더니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평생 뭔가 모아두신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제가 듣기로는 시장에서 돈을 많이 굴리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통장이라도 찾으셨어요? 우리가 나눠야죠. 저는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민수 씨,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에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이건 내 몫이라고. 끝까지 지키라고.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킬 겁니다. 설령 가족이라 해도 이건 어머니와 제 사이의 약속이에요. 민수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한테만 다 주시겠어요? 형수,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도 아들이고 딸이에요. 거실에 공기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더는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당신들,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단 하루라도 곁을 지킨 적 있나요? 저는 매일같이 어머니 옆에 앉아 숨소리를 세며 버텼어요. 밤마다 혹시라도 돌아가실까 두려워 손을 놓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나눠야 한다고요? 진심으로 어머니를 사랑한 건 과연 누구입니까? 제 말에 모두가 잠시 말문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깊은 의심과 더 집요한 탐욕이 그 안에 숨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20억 통장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무너뜨릴 씨앗이자 끝내 어머니가 두려워하던 분쟁의 불길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홀로 방 안에 앉아 통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차가운 종이 속에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수진아, 지켜라.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저는 흐느끼며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겠습니다. 설령 모든 가족이 등을 돌려도 저는 끝까지 어머니 뜻을 따를 거예요. 그리고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이라는 것을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면이 벗겨진 순간 남은 건 욕망과 의심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제 마음속에 단단히 박혀 있었으니까요. 그 약속 하나면 충분했습니다. 집안의 갈등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어졌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도 도현, 미라, 민수는 틈만 나면 모여 앉아 저를 압박했습니다. 형수, 어머니가 남긴 거 있죠? 여보, 괜히 숨기면 나중에 법적인 문제 생겨. 이런 말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들려왔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그들의 시선은 이미 의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모든 걸 감추고 있는 범인이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모두가 놀란 얼굴로 서로를 쳐다보다가 제가 나가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에 서류 가방을 든 모습이 어딘가 범상치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이철호라고 합니다. 고 윤말순 어르신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그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이 벌떡 일어나 물었습니다. 변호사라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고인께서 미리 작성해 두신 유언장이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모두 모인 지금이 그 내용을 공개하기에 적절한 때라 판단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에 작은 탁자가 놓이고 변호사가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종이는 오래되었지만 글씨는 또렷했습니다. 변호사가 낭독을 시작하자 방 안의 숨소리조차 멈춘 듯 했습니다. 나는 윤말순. 평생의 고생과 노력으로 모아온 재산을 내 자식들에게는 물려주지 않는다. 순간 거실은 폭발하듯 술렁였습니다. 도연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니가 어떻게... 미라는 얼굴이 창백해지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우리를 버린 거야? 평생 자식 위에 사신 분이 왜 이런 말씀을 남기셨대? 민수는 허탈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어머니가 늘 저한테만 마음을 주셨는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변호사는 요동치는 공기를 잠재우듯 다시 읽어내려갔습니다. 내 마지막을 지켜준 이는 며느리 한수진뿐이다. 내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사람은 오직 그녀였다. 그러므로 나의 전 재산, 약 20억 원 전액을 며느리 한수진에게 상속한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제게 쏠렸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뜬 채 손에 땀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한순간 숨조차 쉴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제게 다가와 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머니를 설득한 거야?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어. 미라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형수, 당신이 엄마 마음을 돌린 거잖아. 아니면 절대 이런 유언이 있을 수 없어. 민수는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불공평해. 어머니가 정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 리 없어.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머니가 직접 선택하신 거예요. 제가 한 일이라곤 곁을 지킨 것뿐이에요. 그 말에 도연은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곁을 지켰다고 다 가져가는 게 말이 돼? 당신은 아내일 뿐이지 피부치가 아니잖아. 그 말은 제 가슴을 강하게 후벼 팠습니다. 그러나 저는 곧 고개를 들었습니다. 피부치라면서
왜 아무도 곁을 지키지 않았나요? 어머니가 가장 힘드실 때 왜 한 번도 오지 않았나요? 저는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그게 어머니의 선택을 만든 거예요. 순간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억울함과 분노, 서러움이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지만 저는 끝내 울음을 삼켰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목소리가 제 귓가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넌 내 딸보다도 더 딸 같은 며느리였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유언은 단순한 재산 분배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고백이자 저에 대한 인정이었습니다. 자식들이 평생 받아내지 못한 고백을 며느리인 제가 마지막 순간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았습니다. 이제 이 싸움은 단순히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 가족 간의 불신, 수많은 오해가 저를 향해 몰려올 거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제 가슴 깊이 남아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눈을 감으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당신이 제게 맡기신 모든 것 절대 흔들리지 않고 지켜낼게요. 유언장이 공개된 그날 이후 집안의 분위기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변해버렸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침묵했고 미라는 울음을 터뜨리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싼 채 바닥만 응시했습니다. 누구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분노와 실망 그리고 탐욕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이미 멀리 떠나버린 듯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며칠 뒤 저는 홀로 요양원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빈 침대에는 다른 환자가 누워 있었지만 여전히 어머니의 흔적이 남아있는 듯 했습니다. 창가에 앉아 계시던 모습, 기침 소리, 제 손을 잡으시던 떨림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간호사가 저를 보고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 어머니께서 마지막까지 당신만 찾으셨어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희도 감동했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상 누구도 몰랐던 어머니와 저만의 시간, 그 고요하고 무거운 순간들이 비로소 인정받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조심스레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통장과 도장, 그리고 짧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몫이다. 내가 아니면 지켜낼 수 없을 거다. 하지만 절대 서두르지 마라. 삶은 돈으로 채워지는 게 아니다. 저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꼭 쥐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고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변했지만 제 삶의 한 구석에는 언제나 어머니가 남기신 그 무게가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통장을 한 번도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순간도 있었고 힘들어 무너질 것 같은 날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붙들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가 지켜야 할 증거야.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살아낸 시간이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명절이면 저는 차례상을 정성껏 차립니다. 곶감과 명태전을 꼭 올려두었습니다. 그건 어머니가 가장 좋아하시던 음식이었으니까요. 그 앞에 앉아 있으면 마치 어머니가 제 곁에 다시 와 계신 듯한 기분이 듭니다. 가족들은 여전히 뿔뿔이 흩어져 연락이 뜸해졌지만 저는 그것마저도 담담히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원망보다 그리움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명절 아침 작은 국화 한 송이를 차례상 옆에 올리며 저는 속삭입니다. 어머니, 올해도 잘 오셨죠? 제가 여전히 지키고 있어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러면 제 눈에서는 어김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예전처럼 슬픔만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고마움, 그리움, 그리고 함께한 시간에 대한 감사가 섞여 있습니다. 돌아보면 제 인생의 가장 고단했던 시절이 바로 어머니를 간병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동시에 제 삶을 가장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외롭고 힘들었지만 그 속에서 사랑과 책임, 가족이라는 의미를 새롭게 알게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밤이 깊어지면 저는 가끔 요양원의 창문을 떠올립니다. 그 창가에 누워 계시던 어머니, 제 손을 붙들던 떨리는 손길, 마지막에 남기셨던 따뜻한 미소. 그것들이 제 삶의 등불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게 흘러가지만 저에게는 오직 한 가지 약속이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마지막 말, 넌 내 딸보다 더 딸 같은 며느리였다. 그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다짐합니다. 끝까지 지키겠다고, 절대 잊지 않겠다고. 이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누군가의 인생이 당신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